라파엘 까로 낀테로라는 인물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미국의 마약 단속국 DEA 요원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것입니다. 자, 이 사건은 이 낀테로라는 사람이 소유한 1000헥타르 규모의 마리화나 농장을 멕시코 당국이 급습해서 불태워버린 사건에서 시작됐습니다. 당시 불태워버린 마리화나의 양은 약 1만 톤으로 추정이 되는데 1억 6천만 달러 상당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화가 솟구친 킨테로는 당시 위장 잠복 중이던 DEA 요원 엔리케 키키 카마레나를 납치했고 고문 끝에 잔인하게 살해했습니다. 실제로 그 코몬을 했던 그 집 뒷마당에서 거기서 이제 시체를 버리고 갔는데 그냥 대놓고? 네. 근육이 드러나 있었고 저기 창도 그렇고 다 그냥 실제 내부 기관들이 다 네, 나와 있었고. 맞아요. 나와 있었고 머리 쪽에서도 드릴로 구멍을 뚫은 그런 흔적까지 있었는데 뭐 거의 악마적인 범죄인 셈인데요. 너무나 비인적인 방법으로 고문을 했었던 거죠. 예, 이 사실을 알게 된 미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명분이 생겼다 아닙니까, 명분. 그렇지, 뭐 가만히 있잖아요. 이제 명분이 확실히 또 생겼. 기회이기도 한 셈이죠. 뿌리 뽑아야죠. 우선 레이건 대통령부터 나서서 이 사건에 대한 특별 담화문을 발표하는데요. Enrique Camarena Salazar, Special Agent of the Drug Enforcement Administration, was conducting an undercover investigation in Guadalajara, Mexico, to smash a ring of drug traffickers. He was kidnapped, tortured brutally, and killed. In the crusade for a drug-free America, these heroes gave all that they had and all that they were. Let us do all that we can to honor their memory. 아까 그 영부인과 함께 찍었던 Just Say No 영상과는 톤도 다르고 그럼요. 지금은 정말 뭔가 이 슬픔과 분노를 이렇게 삭히고 있는 네. 뭔가 진짜 이제 가만히 있지 네, 않겠다. 가만히 진짜. 보여줄 것 같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우리 좌시하지 않겠다.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이 약물 꼭 얘기하는 느낌. 네. 이렇게 레이건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까마레나 요원을 추모하고 또 미국을 마약 없는 세상으로 만들겠다고 다짐하잖아요. 그러면서 미국은 곧 응징에 나서게 됩니다. 근데 이게 또 국가 간의 문제 아니에요? 예. 멕시코와 미국. 예. 멕시코와 미국. 그럼 일단 여기서 문제를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카마레나 살해 사건에 대한 응징을 가하는 과정에서 멕시코 당국을 압박해 이것을 요구하는데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그런 거 너무 아니에요? 쉬운 거 아니야? 맞아. 그걸 압박해. 정답. 이것 지원 씨 죽인 사람 내놔라. 존말할 때. 가해자를 찾아서 미국으로 송환해달라. 네. 오답입니다. 아니요? 정답. 규현 씨 미국의 요원들이나 이런 미국 정부에서 파견한 사람들이 멕시코 내에서 수사할 수 있고 체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달라. 정확한 답입니다. 규현 씨 정답입니다. 맨날 맞추네요. 어떻게 정확한다. 지금 시청자를 쏘는 거예요? 지금 예민한 주제인데. 사랑의 총알을 써. 사랑의 총알을 쏘신 거죠? 네, 사랑. 미국은 멕시코 당국을 압박해서 작전 지휘권을 넘겨받고 멕시코 내에서 무장 추적 활동을 벌이게 됩니다. 1985년 3월에 FBI 요원들이 파견돼서 사실상 멕시코 경찰과 또 군병력 일부까지 지휘하는 셈입니다. 그래서 카르텔 두목들을 체포하게 되는데요. 특히 까마레나의 납치 용의자로 지목됐던 3명을 모두 잡았다고 합니다. 킨테로도 이 과정에서 체포됐고 결국 그는 DEA 요원을 납치하고 살해한 혐의로 40년형을 선고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 DEA 요원 살해 사건에 연루된 마약 카르텔
것들을 처단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가지 더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숨진 요원의 희생을 기리기 위해서 1986년 10월에 새로운 마약법, 마약 남용 금지법이라고 알려진 법이 시행되는데요. 이 법의 주요 내용 중에 마약 단속을 위해서라면 당사국이 허락하지 않더라도 미국이 그 나라의 영토에 가서 독자적인 활동을 벌일 수 있다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그 때문인지 그 사건 이후로 미국 DEA 요원이 지금까지 살해당한 사례는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못 건드리는구나 이제. 멕시코의 마약왕 그 펠릭스는 어떻게 됐어요? 전방위적으로 이제 압박을 하는 사이에 그래서 펠릭스는 미국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가족들과 잠적을 했는데 그 전에 그가 한 일이 있습니다. 자기 그 카르텔 영역을 조직의 부하들이나 자기의 친척, 지인들에게 분할해 준 것인데요. 그 뒤 과달라하레 카르텔은 티후아나, 시우다드 후아레스, 또 멕시코만, 골포라고 부르는 시날로아 등등 여러 곳의 카르텔로 분할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펠릭스의 조직 분할 작업은 현재 멕시코 마약 카르텔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단독으로 하다가 독점으로 하다가 아예 그냥 프랜차이즈처럼. 프랜차이즈를 냈네. 아주 효과적인 비유였는데요. DEA 요원이 살해됐는데 또 미국이 강하게 거기에 응징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역설적이게도 마약 카르텔을 곳곳에 확산시키는 또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크리스티안 씨, 그 펠릭스는 절대 안 죽어도 안 잡혀요? 그 89년 4월에 그때는 잡혔어요. 잡혔어요? 네, 아. 그때는. 드디어 잡혔는데 그때는 이제 징역 40년 받았었어요. 한 28년 정도 됐었을 때 다시 그 재심이 진행이 돼서 37년 추가됐다고요? 징역이. 그러면 총 못 나가죠. 77년형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못 나가죠, 그냥. 재심은 누가 신청? 본인이. 네. 본인이 왜 신청했다가 그걸 신청해가지고 37년이요. 셀프. 셀프로. 셀프요, 셀프. 거기가 편안했나 봐요. 그랬나 봐요. 그런데 콜롬비아 마약 카르텔에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콜롬비아 제1의 마약왕 에스코바르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그의 영역 제국에도 큰 위험이 찾아오게 되는 건데요. 메데인 카르텔을 이끌고 있었던 그 에스코바르가 그 하원에 입성을 했고 네. 활동을 하다가 당시에 이제 법무부 장관이 에스코바르의 실체 또 경찰 매수 현황 등에 대한 각종 비리 행위를 폭로한 데다가 콜롬비아의 유력한 일간지인데요. 엘 에스펙타도르의 경우는 에스코바르를 코카인 밀매업자다라고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결국 이것 때문에 에스코바르는 1984년에 의원이 된 지 약 2년 만에 이제 그 직에서 밀려나게 됐고요. 그 이후에 에스코바르는 어떤 조치를 취했을까요? 정치인, 법조인, 언론인들을 상대로 무자비한 복수를 벌이게 됩니다. 와. 누구를 먼저 공격했을까요? 폭로한 사람. 고위직 예, 위에 그의 범죄를 폭로한 법무부 장관과 또 일간지의 와, 편집국장이 피살당했습니다. 암살을 그 한 아무리 거예요? 그렇다고 법무부 장관 죽여월. 와. 와. 거기에만 그친 게 아니라 그 일간지 건물을 몇 년 뒤에 폭탄 테러하게 됩니다. 아이, 건물 자체를요? 예, 와. 진짜 무서운 사람이네. 상황이 그 정도였으면 이제 콜롬비아 정부는 이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정부는 군대를 투입해서 마약 카르텔을 진압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85년에 이 마약 카르텔로서는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현실화되는데요. 그것은 미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처음으로 실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약 밀매자를 중심으로 강제 소환 리스트가 작성이 되는데
바로 여기에 에스코바르의 이름이 올라가겠죠. 바로 마약 카르텔 보스들이 가장 겁내는 것이 바로 이 범죄인 인도 조약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시행이 되면 미국으로 넘어가나요? 그렇죠. 미국에 마약을 공급하는 카르텔 조직원들은 미국 법에 따라서 처벌을 우와. 받고 평생 미국 감옥에 갇힐 가능성이 높았다는 거죠. 그건 진짜 두려울 것 같아요. 예. 에스코바르 역시 미국으로 송환되는 이 상황을 끔찍하게 여겼기 때문에 가만히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 송환을 막기 위해서 각종 보복이라든가 이런 일종의 테러를 가했다는 건데요. 아, 왜냐하면 그는 평소에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미국의 감옥보다 콜롬비아의 무덤이 훨씬 더 낫다. 그 정도로. 그 정도인가요? 자, 그럼 에스코바르의 대응을 한번 살펴볼까요? 네. 1989년은 그야말로 이제 그 피해 보복의 연속인데요. 우선 1월에 12명의 지방법원 판사를 살해했습니다. 그것을 시작으로 정치인, 언론인들을 겨냥한 보복을 멈추질 않았습니다. 테러네요, 완전. 특히 다음에, 그러니까 1990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을 예정이었는데요. 거기에 출마할 유력 후보로 여론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던 후보가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루이스 카를로스 갈란입니다. 이 자유회복운동이라고 하는 정당의 후보였는데 그를 1989년 8월에 암살합니다. 진짜 다 죽이는구나. 이거 암살하는 사건이에요? 바로? 저 사람들 틈에 있는데 어떡해. Allá está, mira, allá está. 어머머머. 유세 도중에 El que está al claro es un guardaespaldas del que cayó herido. 어머. Ese fue el momento exacto en la balacera. Yo en ese momento en realidad no sabía qué hacer, me boté al piso. 상상도 할 수 없는 일. 에스코바르가 갈란을 암살한 이유가 뭐였을까요? 그냥 보복 아니에요? 이게 어떤 얘기를 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통령 선거 전에 뛰어든 후보로서 선거 공약이 있었습니다. A nuestra patria llegó, como llegó, el poder oscuro y criminal del narcotráfico. Ha sido el nuevo liberalismo la única fuerza política que en Colombia se enfrentó a ese adversario terrible de la sociedad, de la organización institucional. 치안 불안 문제를 해소하겠다라고 콜롬비아의 마약과의 전쟁을 이제 약속했었던 거거든요. 카르텔을 위협하는 사람들은 일단 다 제거한 거네요. 예,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악행은 뭐 그걸로 멈추지 않았고요. 콜롬비아 그 국내 항공 아비앙카 항공이라고 있는데 그 203편이 이륙한 지 얼마 안 돼서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알려진 바로는 그 항공기에 정부 측 정보원 한 사람이 탑승됐다는 아마 정보를 입수했답니다. 그래서 그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공기를 폭발시킨 거죠. 그 한 명 때문에 비행기 전체를 폭발시킨다고요? 네,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뭔 죄야? 이 사고로 무고한 사람들이 적어도 100명 이상 목숨을 잃어야 했는데요. 그런데 이 비행기 사고에서 극적으로 목숨을 건졌다 할까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자, 아까 암살당한 갈란이라는 사람을 말씀드렸는데 이 갈란의 계승자로서 재차 대통령 선거에 나선 이가 있었습니다. 세사르 가비리아라는 사람이었는데 원래 그 사람이 탑승할 예정이었는데 보안상의 이유로 항공편을 바꿨다고 합니다. 그렇게 목숨을 건진 가비리아는 그야말로 피로 얼룩진 선거전 끝에 1990년 8월 콜롬비아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되고요. 이제 그럼 보여줘야죠, 본때를. 가비리아는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과 본격적으로 공조하게 됩니다. Que el gobierno acude a esta medida
desde que fuera sancionada la Constitución de 1991 y no tengo duda de que se trata de una decisión necesaria para asegurar la convivencia ciudadana y el orden público nacional. 이렇게 에스코바르는 미국 정부 또 콜롬비아 정부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는데요. 자, 여기서 문제 하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쫓기는 신세가 된 에스코바르는 범죄인 인도를 피하기 위해 콜롬비아 정부에 한 가지 제안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어떤 제안이었을까요? 아니 제안할 입장이야? 정말. 정답. 혜성 씨? 마약으로 번 돈을 콜롬비아 정부에게 줄게. 그러니까 목숨은 좀 이렇게 보장을 해달라.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정확한 답이 필요할 것 같아서 오답하겠습니다. 거의 다 맞춘 거면 비슷한 맥락이라는 건데 뭐 돈을 다 받. 내가 가진 재산을 정부에 뭐 기증할 테니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굉장히 좋은 흐름인데요. 정부에 무언가를 자기가 헌납한 돈으로 갚아준다고 정답. 했습니다. 혜성 씨? 콜롬비아 정부가 해외에서 여기저기서 빌린 빚을 내가 갚아줄게 대신. 정답입니다. 바라의 비. 예, 쫓기는 신세가 된 에스코바르는 콜롬비아 정부의 부채 중에 일부를 자신이 갚겠다고 제안합니다. 당시에 콜롬비아 정부의 외채가 한 약 170억 달러 정도로 추산되는데요. 그중에 적어도 10억에서 20억 달러 가량을 자기가 갚겠다라고 제안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이 제안을 콜롬비아 정부가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죠. 그 개 에스코바르를 잡고 그냥 그 다 재산을 환수하면 돼요. 맞아요. 어차피 우리 건데 그거를 왜 제안을 하냐. 네, 좋은 추론입니다. 콜롬비아 정부는 제안을 일단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 거절로 양자 간의 협상이 끝난 것은 아니었는데요. 에스코바르는 1991년 정부와 다시 협상을 거쳐서 결국 자수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다시 벌였던 그 협상의 내용은 뭐였을까요? 예? 에스코바르가 정부에 자기가 콜롬비아 내에서 벌이는 보복 행위를 멈추겠다. 그러니 미국으로의 인도를 멈춰달라라고 요청을 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수를 하면서 자신이 갇히게 될 교도소를 스스로 짓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스케일이 달라. 자, 이번에는 어땠을까요? 정부가. 놀랍게도 정부가 그 제안에 응하게 됩니다. 그럼 왜 또 응하지? 왜 그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뭐 일종의 정부로서는 그 보복, 테러 행위가 멈춰졌다라는 게 또 굉장히 큰 하나의 포인트였겠죠. 그렇죠. 맞아요. 그런데 그가 갇힌 교도소는 말이 교도소지 사실 초호화 저택과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요. 그 교도소 얘기 들으셨어요? 얘기 들었죠. 뭐 그 어땠대요? 유명했었어요. 그 라카테드랄이라고 불렀었는데 40만 평이 되는 교도소였어요. 혼자 쓰는데? 혼자 쓰는데. 그러니까 에스코바르 교도소라는 이름으로 불리기도 했는데 내 교도소니까 너 경찰들은 돌아오지 마라. 돌아오는 것도 나도 제한할 테니까 만약에 교도관도 그냥 본인이 알아서 뽑고 예, 다 그냥 에스코바르 사람들이에요. 에스코바르 사람들이 에스코바르 랜드예요, 랜드. 예. 그게 안에 있었던 거는 뭐 정원도 있었고 뭐 수영장도 있었고 당구장도 있었고 클럽도 있었고 그냥 거기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웬만한 거 다 있었단 에스코바르 말이에요. 랜드네. 에스코바르 랜드예요. 진짜 말만 진짜. 교도소지. 교도소가 아니라 호텔이었네요. 예, 맞습니다. 아니 이미 사형되고도 남을 범법 행위인데. 자, 이게 굉장히 기가 막힌 상황인데요. 이런 기막힌 황당한 시츄에이션이 오래 이어지진 않았는데요. 그래 사이다가 있어야 돼. 왜 그랬느냐? 미국이 콜롬비아에 계속 에스코바르의 송환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에스코바르는 결국 자기가 지은 이 초호화 감옥인데요. 거기에서 1년 만에 1992년 7월쯤에 이 감옥을 스스로 탈출하게 됩니다.
와, 타로까지 했어요? 그러다 미국의 국방부 CIA, DEA와 콜롬비아의 특수부대가 공조한 끝에 (1993년 12월에) 사살당하게 되었습니다. 야, 진짜 유명해. 나라하다. 뭐 멕시코와 콜롬비아 이 두 나라 카르텔의 보스들이 그럼 마피아도 처음에는 뭐 미국의 보안관처럼 치안 유지를 위해 시작을 한 거네요? 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것이 마피아의 기원과 관련된 하나의 설인데요. 사실 마피아의 기원에 대해서는 명확한 문헌적인 근거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언제 어떻게 시작됐는지 정확하게 알기는 힘듭니다. 하지만 통일 직후 시대에 이런 혼란을 기회 삼아서 마피아가 성장한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후에 시칠리아를 비롯한 이탈리아 남부 지역에서는 단순히 마을 공동체를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서 도시를 관할하는 권력 집단으로 성장합니다. In the name of God and Cecily. 19세기 팔레르모 주재의 영국 영사는 당시 팔레르모의 상황에 대해서 이런 기록을 남겼습니다. 비밀 결사들은 막강하다. 마피아, 토착위원회들이 노동자의 수입을 나눠 가지고 범죄자들을 자신들의 보호 아래 은닉하고 있다. 그리고 1877년 이탈리아의 한 정부 보고서에는 이런 말이 남겨져 있습니다. 시칠리아에서 유일하게 번창하는 사업은 바로 폭력이다. 이런 기록들로 알 수 있듯이 19세기의 시칠리아는 폭력과 갈취가 난무하던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이런 혼돈을 자양분 삼아서 한 인물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보스 중의 보스라고 불리던 비토 카시오페로라는 인물인데요. 최악의 범죄자로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카시오페로는 치안을 빌미로 이것을 끌어들여서 최초로 사업화한 인물로도 유명한데요. 과연 무엇일까요? 이것? 마약? 지원 씨 오답입니다. 총? 지원 씨 오답입니다. 인신매매? 지원 씨 오답입니다. 지원 씨 계속 오답이죠. 얘가 얘기했는데 죄송합니다. 모든 오답은 전가요. 그냥 얘가 얘기했어요. 네. 그냥 얘가 얘기했어요. 규현 씨 오답입니다. 바로 카시오페로는 보호비를 마피아의 주요 사업으로 만들었습니다. 절대로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지 마라. 대신 다른 사람들을 보호해 주어라. 그 대가로 약간의 사례비를 받는 것이다. 사례비는 부담이 될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 다른 이들의 사업이 번창하도록 도와줘라. 그러면 그는 행복해할 것이며 기꺼이 얼마 안 되는 보호비를 지불하는 쪽을 선택할 것이다. 아니 난 괜찮아. 그러게요. 아니 근데 저게 얼마 안 되는 금액인 게 맞아요? 그래도 냅두면은 안 그러면 뭐 다 와서 깽판 치안이 치는 거 와 뭐. 범죄 다 털리고 하는데 어떤 거야 이제 털릴래요? 줄래요? 이 비토 카시오페로는 대단한 신조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한마디로 얘기하면 보호비를 갈취하겠다는 얘기인 것이죠. 맞아요. 그리고 비토 카시오페로는 평생 20건의 살인, 37건의 갈취, 그리고 53건의 다른 범죄로 고발이 되는데 이 중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대박이다. 이게 제일 어이없다. 기소될 때마다 많은 돈을 이용해서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민주당의 선택은 바로 마피아였습니다. 이 시기 마피아는 시칠리아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고 마피아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기독교 민주당의 집권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나섭니다.
사회당과 공산당 사무실에 여러 차례 폭탄 테러를 일으켰고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숨지게 됩니다. 이런 마피아가 벌인 테러는 시칠리아에서 공산당과 사회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심어주기에 충분했죠. 각종 부정선거를 한 거네요. 예. 이후 1948년 국민 총선거에서 기독교 민주당이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리고 이 승리에 일조했던 마피아는 기독교 민주당과의 유착 관계를 더욱 강화했고 정치권과의 단단한 커넥션을 구축하게 됩니다. 이제 마피아는 명예를 얻은 것뿐만 아니라 금전적으로도 호황을 누리게 됩니다. 저기서 문제를 하나 드릴게요. 정치권의 지원을 등에 업은 마피아는 바로 이 사업에 진출해서 엄청난 돈을 벌게 되는데요. 어떤 사업이었을까요? 정답. 예, 혜성 씨. 돈을 빌려주는 엄청난 이자로 돈을 대부업? 빌려주는 네 대부업 고리대금업. 혜성 씨 오답입니다. 뭔가 불법적인 걸 텐데. 사업? 힌트를 드리자면 전쟁을 겪으면서 시칠리아가 도심이 많이 파괴되었죠. 아. 설마. 정답. 예, 규현 씨. 지금도 이게 가장 뭐 큰 부를 쌓는 그거잖아요. 건설 사업. 예, 규현 씨 정답입니다. 우와. 정답입니다. 건설업을 해? 마피아가? 그 진짜 대기업만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게. 아니 뭐 지을 수나 있어 지들이? 시칠리아 마피아들의 새로운 돈벌이가 된 것은 바로 건설업이었습니다. 와 이거 진짜 놀랍다. 건설업? 예.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은 데다가 시칠리아의 급속한 도시화로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이주가 이루어지면서 건설 붐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 얘기 들었어요. 오, 완전 다르다. 저 많은 아파트를 다 마피아가 지었다고요? 예, 비교해보니까 어떠세요? 진짜 대박이에요. 와. 이 건설업 붐의 수혜자가 된 게 바로 마피아였는데요. 바로 기독교 민주당의 집권에 도움을 준 대가였습니다. 특히 팔레르모의 경우에는 시장인 살바토레 리마부터 마피아에게 매우 호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팔레르모 내 거의 모든 공사를 마피아와 관련 있는 회사에 발주를 해줬습니다. 와. 정부가 지원을 해준 거네요. 예. 나중에 확인된 바로는 이 살바토레 리마 역시 마피아의 일원이었습니다. 와, 좀 대단하네. 팔레르모는 그냥 마피아 나라네요. 마피아. 마피아나. 마피아나. 그렇죠. 자, 그렇다면 건설 공사를 도맡게 된 마피아들은 과연 건물을 제대로 올렸을까요? 아닐걸요? 아, 다 떼먹죠. 마피아들은 그리고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팔레르모의 역사적 건물들도 서슴지 않고 파괴해버렸는데요. 네? 문화재까지요? 예.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팔레르모 약탈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그거 유명해요. 아유, 왜 그래 진짜. 이때 그 당시에 단기간에 많은 건물을 짓게 됐는데 그때 지었던 그 건물들이 수명이 다 돼서 무너지면서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어요. 예.
결국 시칠리아 지역 개발을 위해 막대한 자금이 투입됐지만 자금의 상당수는 마피아에게 흘러들어가면서 개발이 성과 없이 난항만 겪게 된 것이죠. 그런데 마피아가 건설업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최대 수혜자로 등극한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시칠리아의 마피아 조직 코사 노스트라입니다. 코사 노스트라는 우리들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들은 100여 개의 조직들이 소속된 마피아 패밀리들의 연합체인데요. 이야, 대박이다. 코사노스트라가 19세기 중반에 처음 탄생한 그 시칠리아의 마피아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지 조금 더 오리지널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 뭔가 그 대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전통 있는 마피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코사노스트라는 엄격한 규율로도 유명한 마피아 조직인데요. 이 조직을 지탱하는 가장 큰 규율은 오메르타 그리고 벤데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메르타는 침묵의 계율인데 그 누가 됐든 조직의 비밀을 절대 발설해서는 안 된다는 계율입니다. 코사노스트라가 오메르타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1989년에 벌어진 사건인데요. 22살이었던 코사노스트라의 보스의 아들이 갑자기 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대체 무슨 일이었을까요? 어머니와 누나가 킬러들을 고용해서 설마 아들을 명예살인한 것이죠. 아들이 경찰과 협력해서 마피아의 규율을 깬 것이 가족의 명예를 더럽힌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진짜 냉혹하다. 마피아인데도. 그리고 벤데타는 이탈리아 말로 복수를 의미하는데요. 실제로는 가족, 가문, 지역의 명예를 걸고 피해 복수, 즉 원한을 갚는 것을 의미합니다. 코사노스트라는 이 벤데타 때문에 아주 오랜 기간 동안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을 멈추지 않습니다. 와. 한편 코사노스트라가 새롭게 뛰어든 사업 영역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건너가 세력을 키웠던 아메리칸 마피아들이 엄청난 수익을 거둬들였던 이 사업 뭐였을까요? 아, 여기서 나오나요, 이제? 예, 바로 마약이었습니다. 역시. 당시에 활발했던 마약 밀거래 루트 프렌치 커넥션 기억하시죠? 프렌치 커넥션. 동남아시아와 튀르키예의 양귀비가 프랑스의 마르세유에서 순도 높은 헤로인으로 정제돼서 미국으로 유통되었었죠. 이 프렌치 커넥션에 이탈리아 마피아들도 중개무역상으로 가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수록 커진 마약의 이권을 둘러싸고 조직 내 다툼이 멈추질 않았고 이를 중재하기 위한 대책이 절실해집니다. 자, 그렇다면 그들이 대책으로 마련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시칠리아 마피아 위원회를 결성한 것입니다. 시칠리아 마피아 위원회는 시칠리아 마피아 위원회는 내부 분열을 막기 위한 일종의 조정위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코사노스트라 앞에 예상치 못한 위기가 닥치게 되는데요. 프렌치 커넥션으로 미국 내의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자 America's public enemy number one in the United States is drug abuse. In order to fight and defeat this enemy, it is necessary to wage a new all-out offensive. 미국 정부와 프랑스 정부가 마약 단속에 나서게 됩니다.
결국 1970년대 초 프렌치 커넥션은 와해됩니다. 그러면 이 코사노스트라의 수입원이 없어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코사노스트라가 마약으로 버는 막대한 돈을 쉽게 포기할 리 없겠죠. 네. 코사노스트라는 프렌치 커넥션 이후 새로운 마약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 새로운 루트로 이익을 더 극대화합니다. 1960년대에는 중동, 시칠리아, 마르세유, 미국 이 루트로 마약이 유통되었다면 1970년대 초부터는 중동, 시칠리아, 그리고 시칠리아에서 바로 미국 이 루트로, 그러니까 중동에서 원료를 받아서 시칠리아에서 직접 헤로인을 제조하고 그걸 바로 미국으로 직수출을 하게 된 것이죠. 이게 가능했던 것은 코사노스트라가 프랑스의 헤로인 기술자들을 시칠리아로 데려와서 시칠리아에 아예 헤로인 제조 공장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와, 진짜 조직적이다. 자, 여기서 퀴즈를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프렌치 커넥션 이후 코사노스트라는 새로운 마약 밀매 루트를 만들면서 이곳을 거점 삼아 이용하는데요. 과연 어디일까요? 중동이랑 연결되는 건가? 미국 내에서 마약을 유통시키기 위해서 이 장소를 이용합니다. 정답. 예, 혜성 씨. 이 마약을 주고받으려면 사람들이 밀접 접촉을 해야 되는데 클럽을 가요? 그렇죠. 클럽에 가서 춤을 추면서 슬쩍 이렇게 건네주는 거죠. 혜성 씨 굉장히 창의적인데 안타깝게도 오답입니다. 안타까운 건 맞아요? 예. 아까워요? 아깝습니다. 정답! 예, 지원 씨. 공원. 센트럴파크. 안타깝지 않습니다. 실망스럽네요. 힌트를 드리자면 이탈리아와 연관되어 있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미국에서 많이 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답! 네, 했던 사업이기도 합니다. 정답! 네, 혜성 씨. 이탈리아 피자가 유명하잖아요. 이탈리아 사람들 건너와서 피자집 많이 했다고 들었는데 피자집. 혜성 씨. 정답입니다. 예, 맞아요. 그런 얘기 들었었는데 아깝다. 미국 마피아들이 헤로인을 받아서 미국 내에서 유통을 하는데 이때 미국 마피아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피자 가게를 열고 이 피자 가게를 마약 유통의 거점으로 삼게 된 겁니다. 이게 얘기를 들었었는데. 그래서 이것을 피자 커넥션이라고 합니다. 와. 아니 근데 이런 피자 커넥션으로 미국에 유통되는 마약 양이 그 당시 어느 정도였는지 알고 계세요? 이제 이 피자 커넥션 통해서 1975년부터 1984년까지 16억 5천만 달러의 헤로인을 수입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그거는 원으로 바꾸면 2조 3천억 원이 돼요. 엄청 어마어마한 그런 금액이죠. 조 단위예요? 네. 이렇게 전후 일본의 급격한 경제 발전은 야쿠자에게 엄청난 돈벌이를 하나 안겨주게 되는데요. 그중 다른 하나가 바로 유흥업과 매춘업 산업이었어요. 일본의 경제 성장으로 풍속 산업으로 불리는 유흥업도 부흥기를 이제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때 야쿠자는 유흥업에 기생해서 돈을 갈취하곤 했습니다. 과연 그 방법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그럼 난동 부리는 거 막아주는 그거에 대한 보답으로 보호비를 받는 거죠. 보호비는 세력권 내의 유흥업소, 음식점, 매춘업소, 빠찡꼬, 그리고 마작업소 등을 대상으로 보호를 해준다는 명목 아래 받아내는 돈입니다. 이거를 거부하면 조직원들을 동원해서 위협하고 해코지를 하면서 영업을 방해했던 거죠. 무섭다. 근데 보호비를
어느 정도로 갈취하길래 그게 돈벌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예. 야쿠자는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가게에 대해서는 한 달에 약 5만 엔 정도를 받았다라고 해요. 하지만 유흥업소 중에서도 도박장 등 불법으로 운영되는 곳들에 한해서는 보호비를 몇 배로 이제 뻥튀기 하게 되겠죠. 그런데 신고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불법이니까. 불법이니까. 예, 맞습니다. 야쿠자는 이렇게 보호비를 명목으로 마음껏 돈을 갈취하는 게 가능했던 겁니다. 그런데 야쿠자에게는 1956년 새로운 상황이 전개되게 돼요. 56년? 바로 성매매 방지법, 즉 매춘 방지법이 일본에서 발표가 된 거예요. 이 법이 만들어지자 매춘업소의 공식적인 매춘은 모두 금지되게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야쿠자들이 매춘업에서 늘 뒤에 빠져 있었던 것만은 아니에요. 대신 인신매매를 통해서 법망을 피해 몰래 여성을 데려다 놓는 곳도 있었습니다. 에? 일본의 딱 중간 정도의 하트 모양으로 보이는 섬이 있어요. 이곳이 바로 와타카노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일명 매춘의 섬이에요. 충격적이다. 일단 저 섬은 그냥 말 그대로 매춘을 위한 섬인가요? 예. 지금의 도쿄인 이전에 에도와 오사카를 잇는 주요 해상로에 위치한 이 섬은 에도 시대 때부터 여자들만 사는 섬이라고 불리면서 매춘업이 성행했던 곳이에요. 야쿠자는 이곳에 여성을 비싸게 팔아넘기고 돈을 벌기도 했습니다. 섬에다 갖다 놓네. 예, 맞습니다. 여러 곳에서 헌팅한 여자 3명을 연달아 섬으로 보내 순식간에 600만 엔 정도 벌었다. 30명 이상은 섬으로 보낸 것 같다. 이곳의 이야기는 취재하던 한 소설 작가가 책으로 이제 르포로 발간을 하면서 밝혀지게 됐는데요. 일본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는 야쿠자의 인신매매가 세상에 드러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형사님, 네. 야쿠자가 매춘업과 얼마나 깊숙하게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뭐 야쿠자는 원래 매춘업을 꾸준히 해왔고요. 미성년자 주부들을 팔아 넘기기도 하고. 와. 그리고 이제 야쿠자 목이 미성년자들을 갖다가 매춘을 하게 한 후에 거액의 이제 알선료를 받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일본 사회에 전방위로 뿌리내린 야쿠자는 1963년 조직 수가 전국에 약 5,400여 개로 확대되게 됩니다. 심지어 조직원은 당시 자위대보다 많은 숫자인 약 18만 4천여 명에 달했다라고 할 정도로 그 정점에 달했습니다. 와. 이렇듯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들이는 야쿠자는 점점 일본 사회를 이제 좀먹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1970년대가 되자 야쿠자는 당시 엄청난 수익을 올리던 이 사업에 뛰어들기 시작을 합니다. 그 사업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애니메이션? 아닙니다. 바로 대부업이었어요. 나 말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순수한 걸 얘기했어요. 네, 사채업자. 당시 일본에서 대부업은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1978년 어느새 그 규모는 4,200억 엔 정도의 규모였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대부업은 떼돈을 버는 산업이었던 거죠. 결국 야쿠자들이 뛰어든 대부업은 이자율을 끝없이 높이는 결과까지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1970년대 일본 대부업의 연 이자율은 무려 109.5%까지 허용이 되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자가 109%라고요? 100%가 넘었다고요? 예. 어떻게 갚은 거를? 엄청나죠.
이렇게 커져가던 야쿠자의 대부업체는 결국엔 당시 사회적 문제를 야기시키는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번 문제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문제일까? 당시 야쿠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돈을 빌리는 사람과의 계약에서 강제로 이것 가입 조항을 넣었는데요. 이것은 무슨 조항이었을까요? 빌린 사람과의 이것 가입 조항. 정답. 예, 규현 씨. 야쿠자 가입 조항을 넣었어요. 아 그렇게 쉽게 가입시켜주지 않아요. 연습생으로. 규현 씨, 오답입니다. 정답. 네, 임지훈 씨. 장기 밀매. 아, 오답입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는 더 좀 험악한 거 있습니다. 정답. 예, 아야 씨. 생명보험. 네, 정답입니다. 아, 생명보험도 생명보험. 가입해야 돼요? 죽으면은 이렇게 돈을 가져가는. 받을 수 있게. 예. 바로 생명보험 가입 조항을 넣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만약 자살할 시 생명보험금을 대부업체가 가져간다는 내용이 들어있던 겁니다. 그리고 바로 돈을 갚지 못하면 자살을 독촉해서 빚을 갚도록 만든 거였어요. 에? 3,000명이 넘게 이 보험을 들었고 그중 일부는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와. 두목 명령으로 보석상 아줌마에게 1,000만 엔을 회수하러 갔다. 그녀는 발버둥 쳤지만 전액을 회수했다. 그 방법은 자살로 몰고 간 것이다. 그녀는 생명보험으로 돈을 지불했다.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도 있었지만 야쿠자가 자살을 종용한 탓이었던 거죠. 사회 악이다 진짜. 하지만 이때 만약 스스로 목숨을 끊는 방식을 택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야쿠자가 운영하는 대부업체는 어떻게 돈을 받아냈을까요? 어떻게 받아? 바로 이 사람을 이용한 돈벌이를 하는 거죠. 인신매매? 그렇죠. 한 예로 일본에서 굉장히 크게 형성되어 있는 업계가 하나 있는데요. 일본 문화 하면은 떠오르는 일본 문화요? 바로 성인 비디오 업계. 일명 어덜트 비디오라고 하죠. 야쿠자는 만약 돈을 갚지 못하면 이들이 빌린 돈보다 더 비싸게 AV 제작 업체에게 팔아넘겨서 빚을 갚게 만들었던 거였어요. 아, 진짜 나쁘다. 아야씨, 야쿠자가 또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사지에 내몰았던 일도 또 있습니까? 좀 더 최근 일인데 동일본 대지진 때 그 방사능 때문에 못 들어가는 지역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 야쿠자들이 돈을 갚지 못한 사람들을 시켜서 들어가게 하고 거기서 뭐 돈 될 만한 물건들을 가져오게 하고 또 거기에 뭐 ATM기에서 그 돈을 털어오게 하거나 그런 일들도 있었대요. 그냥 방사능 노출되라고 보내는 거네요? 그러니까 돈을 뭐 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계속 쓸어 담네요. 맞습니다. 이후 1990년대로 들어가면서 버블 시대가 등장하잖아요. 이제 야쿠자는 본격적으로 이 시기부터는 돈을 쓸어 담기 시작을 합니다. 대호황이구나. 시중에 돈이 많아지니까 저금리 시대였기 때문에 더 가능한 거였네요. 그렇죠. 부동산. 네, 부동산 투자를 하는 거죠. 대단하다. 이때 바로 등장한 게
경제 야쿠자가 돼요. 그동안의 야쿠자와는 다르게 이들은 마치 기업가처럼 합법적인 경제 활동을 가장해서 조직에 엄청난 자금을 벌어다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흔히 말하는 이제 양복 입고 다니는 야쿠자가 등장을 하는 거죠. 그렇다면 당시 경제 야쿠자는 어떻게 합법을 가장해서 돈을 벌어들였을까? 한 예를 들면요. 당시 이시 스스무라는 대표적인 경제 야쿠자가 있는데요. 그런데 이시 스스무는 먼저 부동산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본래 야쿠자의 본성을 드러내서 정치인과 재계를 협박해서 자금을 얻어내게 돼요. 이렇게 모은 1,700억엔의 돈을 부동산 회사에 통해서 증시에 쏟아붓게 됩니다. 그 결과 1987년엔 120억엔의 수익을 올리고 바로 2년 뒤인 1989년에는 철도와 호텔을 운영하는 도쿄 전철의 주식까지 매집하기도 했습니다. 이시 스스무는 도쿄 전철 주식의 2% 이상까지 사들여 주식을 담보로 약 360억엔을 대출받았다. 와. 그래서 이시 스스무는 이 돈을 기반으로 부동산을 싼 값에 마구마구 사들이기 시작을 해요. 만약 팔지 않는 집주인이 있다면 화음병으로 이제 공격을 하거나 협박도 하고요. 또 강탈하는 수법을 쓰기까지도 했습니다. 이렇게 싼 값에 사들인 부동산을 야쿠자는 또다시 값을 올려서 되파는 수법을 쓰게 됩니다. 이후 엄청나게 불어난 야쿠자들의 자산에 은행들은 이들에게 쉽게 대출을 다시 또 허락해주는 이제 프로세스가 생기는 거겠죠. 결국 경제 야쿠자가 마구잡이로 받은 은행 대출은 이후 버블 붕괴가 왔을 때 일본 경제를 휘청거리게 만드는데 큰 일조를 하는 거죠. 게다가 살인 사건까지 생겨나게 되는데요. 와. 名古屋住銀支店長射殺される後頭部に貫通の傷マンション自室前 와. 와, 그 버블 경제 붕괴의 야쿠자도 원인이 하나 있었네요. 원인이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경제 분야까지 진출한 야쿠자의 욕심은 끝이 없었습니다.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는데요. 어떤 사건인지 한번 기사를 볼까요? 우리나라 영화에도 자주 나오는 콘크리트 매장 사건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아? 콘크리트 매장 처리? 예. 이 사건은 야쿠자가 투자자문 사장을 납치해서 1억엔 이상을 빼앗았어요. 그리고 한 임대창고에서 그를 살해한 뒤 콘크리트를 채운 시신을 이제 유기를 한 거죠. 돈 때문에 이런 짓까지 한 거예요? 돈 때문에 하는 거니까요. 진짜 무섭다. 이렇듯 야쿠자는 돈을 벌기 위한 방법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벌어들인 돈은 폭력에도 똑같이 투자하게 됩니다. 야쿠자들은 돈을 번 만큼 세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 또다시 자신들을 지켜줄 무기에 투자를 한 거죠. 1982년에 경찰이 압수한 야쿠자의 권총은 1245자루나 되었다고 해요. 같은 해 권총을 사용한 살인 사건으로 피살된 사람이 무려 66명이나 됐거든요. 그중 90%가 야쿠자와 관련된 사건이었죠. 아니 사회 문제가 끝이 없는데요? 네, 그렇죠. 심지어 무기 투자를 위해 야쿠자가 당시 어떤 사건까지 벌였는지
규현 씨가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권총을 쓰네. 더 무섭다. 사례 하나. 1986년 10월 26일 야마구치파 야쿠자 조직원은 태국에서 조달한 수류탄을 일본으로 운반하던 중 비행 중인 항공기 내에서 실수로 수류탄을 터뜨렸다. 오 마이. 아, 멍청한 놈이네. 사례 둘. 1989년 3월 11일 조직의 야쿠자 두목 등 16명은 권총 제조 기술을 가진 필리핀인 4명을 위조 여권을 사용해 일본에 오게 해 1년간 권총 100수십 정, 실탄 1000여 발 등을 밀조시켜 팔아치우다 체포됐다. 아 이거 밀수가 아니라 그냥 만들어버리는 거죠. 와. 징하네요. 저 정도는 좀 몰랐어요. 그냥 칼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찌르고 그런 수준인 줄 알았는데. 예. 심지어 야쿠자는 권총 외에 보다 살상력이 큰 자동 소총 등의 총기나 슈루탄 등의 폭발물을 보유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자본력이 야쿠자의 무장을 진전시켰고 이는 일본 사회에 점점 위협이 되고 있었던 거죠. 와. 그리고 이렇게 무기를 모으던 야쿠자는 세력권을, 즉 나와바리를 넓히기 위해서 잔인한 조직 간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무기를 모으던 야쿠자는 세력권을, 즉 나와바리를 넓히기 위해서 잔인한 조직 간의 전쟁을 시작합니다. 그중 야쿠자 전쟁의 서막을 알리는 전쟁이 시작되었는데요. 바로